이분 저희 시간에는 처음 오셨는데요. 네,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벽부터 네. 나와주시고. 처음이네요. 네. 예, 예. 네, 다른 뭐 앵커도 하시고 다른 프로에서는. 네, 이거 끝나고 또 이제 밑에 그러니까요. 내려가서 또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얘기 해줄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 뭐 한두 네네. 개 정해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아침에 처음 나와서 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하다 중간에 끊길 리스크를 감안해서 어, 네,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아우, 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네, 예.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증권사를 그만둔 지 좀 됐는데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이제 그만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오랜만에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잘하셨죠. 보여주시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어쨌든 올해 이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런 변화들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는 얼마나 남아 있고 어떻게 부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23년까지 네. 자산 군별로 수익률을 이렇게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네. 순서를 세운 거죠. 네.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은 올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작년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커머더티 원자재가 1등이었는데요.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고요. 작년에 2등이 캐시였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네. 2위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꼴찌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주식, 이머징 국가의 주식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이런 네.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바꿔봤는데요. 네. 이거는 현금의 순위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제일 왼쪽이 몇 년이에요? 2000년대입니다. 2000이고 제일 2000년부터 오른쪽은 2023년까지 예. 지금 현금이 몇 등이었었는지를 쭉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뭐 1등을 기록한 적도 있었고 뭐 그렇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딱 봤을 때 느끼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한 3등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하위권으로 밀려난다. 그러니까 현금이 수익권에 있을 정도로 다른 자산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얘기니까. 캐시가 킹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인 거죠? 그렇죠. 그 전년도에 그랬다면 네.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지없이 올해도 현금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꼴등을 기록하면서 다른 자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리뷰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5가지 정도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요건 것 같아요. ROW라고 해서 Rest of World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사라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지금 이 전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돈들도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익률.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돈이 빠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네. 이머징 국가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주식으로 돈이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움직이시는 투자자들은 이게 한 번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 과격하게 움직이면 이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미국이 더 좋은 상황이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미국 이외의 지역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 그림은 1950년도부터 그려진 그림이고요. 자, 이게 위에서 꼭지를 그렸던 시점이 1970년대 니프티 50가 있었던 당시에도 미국만 상당히 좋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덜 좋은 구간을 네. 거치고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미국이 굉장히 좋았다가 상당 기간 동안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 현재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너무 그럴 것 같죠. 네. 저게 좀 딱 꺾인 게 2008년이잖아요. 금융위기 때부터 생각해 보면 그냥 주가 보면 미국만 이렇게 올라갔지 다른 데 진짜 안 올랐어요. 네, 뒤에 이제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네. 사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QE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아니고 자산 가격만 상승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물 시장은 상승하지 않았는데 자산 가격만 상승했던 영향이 여기서 반영되는 것 같고요. 미국이 더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주식 다 팔아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자산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두 번째 결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 한 해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한번 크게 깨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거나 금리를 더 못 올릴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네. 러시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겠죠. 미국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나? 아, 미국이 금리를 그만 올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유가를 한번 어떻게 한번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유럽과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강세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유는 달러 약세 때문인데 달러 약세가 진행되게 됐을 때 미국에 돌아오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긴 하겠으나 언젠가는 뭐 올해 하반기가 됐든 올해 말이 됐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 시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숫자가 2%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월가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연준이 굳이 네. 목표를 2%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냥 3%로 하면 어떻고 4%로 하면 어떠냐. 우리 역사를 따져보면 굳이 뭐 2%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 명이 2% 정한 다음에 다 2%된 거죠, 그냥.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네. 1995년부터 2%로 네.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이쯤에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가 이 변동성이 이렇게 멈춰진 시점이 1995년부터고 네.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2.5%였으니까 네. 그냥 2%로 하자는 거지. 네. 우리가 꼭 2%로 할 필요가 그렇죠. 뭐 있어? 특별한 라는 이유가 이야기가 없죠. 네.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연준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이미 이제 시장에는 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검정색 선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1917년부터 그림인데요. 2021년까지 무려 18조 원이 될 때까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된 채권이 거의 미국의 GDP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러네요. 없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제가 금이랑 비교해서 같이 그려봤는데요. 19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금과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그런데 2022년부터는 이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괴리가 벌어진 거는 연준을 잘 못 믿겠다. 아니면 20일을 잘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금 있잖아요. 금의 수익률을 보면은 작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유일하게 꼴찌로 추락하지 않고 올해도 오르는 수익률이 네네. 금입니다. 금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약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보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의 리오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2.6조 달러가 지금 보복 소비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오른쪽 그림이 좀 중요한데요. 제가 초반에 돈의 흐름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과격하게 움직이고 맞아요.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얼마나 크라우드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얼마나 그 돈이 붐비냐 이겁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야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1등이 미국 달러예요. 그런데 하늘색이 지난 12월이고요. 남색이 이번 1월 달인데 네. 미국 달러는 지금 좀 줄어들긴 했죠. 그러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중국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이 없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는. 그리고 심지어 작년 11월 달에는 숏이었어요. 하늘색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중국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네. 에이 저런 거는 투자하는 거 아니지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카피큘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항복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거죠.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나 이제 들고 있다가 참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던져버리는 거 이제 카피큘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매도 때문에 이게 나타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중국 주식, EM 채권으로 카피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이 신흥국은 사는 거 아니지. 에이 중국 주식을 왜 사? 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계속 주식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사야지 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금 흐름을 보시면 앞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게 빨간색 선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과격한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사실은 중국 관련된 주식들 뭐 H시어 같은 게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 달에도 특히 저번 주만 해도 계속 저렇게 자금이 오고 있다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과격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 포함해서 매니저들이 중국은 안 봐. 이거 뭐 어차피 중국이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리오픈 해봤자 이게 저게 경기가 바로 살아나겠어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IMF 총재가 지난달에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리오픈을 하게 되면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예 경제 활동을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IMF 총재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그 리오픈은 전 세계 경제에 업사이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지 중국이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항생 H가요. 11월 달에 5천인 게 지금 7,500이에요. 얼마 오른 거죠? 50% 올랐네.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리오픈에 지금 또 하시는 거는 이제 만약에 없는 분이 또 투자하시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애플, 하얏트, 라스베가스, 나이키 이런 종목들이죠. 대체로 지금 중국에서 소비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95%거든요. 애플이 문제가 됐던 거는 안 팔려서도 문제지만 중국 때문에 못 만들어서도 문제였잖아요. 이런 분들이 해소된다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관련된 H 주식 같은 직접적인 중국의 빅테크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관련된 미국 주식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생각해 보면 주식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많았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놀이동산에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수소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들고 다니다가 놓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무조건 잡아야 되잖아요. 나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우리가 이제 포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이제 2021년까지 포모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 버리면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나만 빼놓고 남들 다 부자 되는 꼴은 못 봐. 그러면서 이제 포모에 시달렸었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이미 다 올라버린 주식에 또 타가지고 손실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자산의 분산을 놓으시고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는 것이 올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결론. 네 번째는 우리가 돈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월별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미국 기업들이 해고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네. 거거든요. 연일 나와요. 연일 나오기도 하고 네. 숫자를 점검해 보면 네. 이번에 이제 구글까지 12,000명 해고하면서 1월 달에 이제 어나운스된 그 해고 숫자가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은 야, 이게 경기 침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블루 칼라 리세션이 아니고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임금 노동자들에 비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들에 비해서 고임금 노동자, 고학력 노동자들의 임금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것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임금을 좀 깎는 거는 가능해도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웬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선택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이 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 정체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부가 이전되는 겁니다. 이게 이전이 돼야 사실은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요.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게 놔버려 두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격차가 폭동이 훨씬 일어나고요. 크죠.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방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발표됐는데 네. 빅테크들이 사람은 잘라요. 네. 그런데 투자하는 곳이 있습니다. AI 쪽이죠. 최근에 이제 챗 GPT를 포함해서 다양한 쪽에서 지금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구글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다른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AI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 회사가 되기 위한 투자를 앞다퉈서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올해 있었던 일들 보면은 연초부터 AI, 오픈 챗 GPT 그래서 테마주 뭐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쪽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은 게 사실은 이게 해고하는 거 있잖아요. IB에서 해고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뭐 조금만 나쁜 뭐 많이 해고를 하니까. 근데 빅테크들을 좀 제가 말 들어봤더니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12,000명 해고했잖아요. 근데 18만 명 정도 된대. 그러니까 6% 정도 해고한 건데 사실은 6% 해고면 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난리가 아닌데 사실 처음 했다는 거예요. 네네. 구글이 한 번도 이렇게 6%씩 감원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구글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놀랬고, 그다음에 자른 거를 보니까 한 부서마다 너네 20명 있으면 한 명씩 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유닛을 많이 없앴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분해가지고 야 그건 이제 없어도 되지 않아? 그러면 그 부서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없앴지. 괜찮은 부서에 야 모든 부서에 각자 자기 역할로 5%씩 잘라. 자 10명당 한 명씩 뭐 명단을 내서 이랬던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부서가 그냥 통째로 내일부터 우리 부서 없어진대. 전부 다 아웃이래. 그럼 크죠.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정리를 한 걸로 볼 때 뭐 그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만 회사로 보면 뭔가 바뀔 수 있겠다. 지금 빅테크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역시 빅테크를 봐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대생이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잘 된 애가 이제 구글에 취직하는. 네. 왜냐면은 구글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로만 살아도 60 정년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밥이 맛있다면서요? 뭐 호텔 밥이라면서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복지를 자랑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글에서도 해고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르면서 비즈니스 유닛은 해고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렇죠. 그만큼 더 의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요번에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번에 해고는 조금 그래서 예전과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네요. 이제 자료 많이 준비했는데 마지막 변화는 제도의 변화입니다. STO라고 해서 설 명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STO를 활성화하겠다. 양성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STO 그러면 좀 생소하시잖아요. 뭐예요? 그래서 네. STO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IPO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공개한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비상장 기업을 상장할 때 IPO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ST를 오퍼링하는 겁니다. ST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ST라는 것은 시큐리티 토큰인데요. 증권형 토큰인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키워드를 중심으로만 설명드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그 제 채널에서 저게 이호석 크립토와 아카데미 관계 채널에서 있는 겁니까? 크립토랑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간이에요. 무슨 아, 얘기냐면 ICO라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ICO라는 게 있어요. IPO, ICO. 네. 그러니까 토큰을 오퍼링하는 것과 거기까지 제가 압니다. IPO와 ICO. IPO, ICO 중간에 STO가 오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증권형 토큰이라고 생각해서 중간적 증권형? 성격을 가지고 네.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정부에서 이 규제를 완화해 줬냐? 이게 이제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는 건데요. 국내 얘기하는 거죠? 국내 얘기입니다. 근데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이 지금 문제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잖아요. 부동산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돈이 필요합니다. 네.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뜬금없이 왜 새로운 돈이 들어갈까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꼬를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STO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쪼개서 그 지분을 판다.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근데 조각 투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뭔가 좀 이게 뭔가 최근에 이런 뭔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볼까요? 주식은 어떤 투자인가요? 사실 그렇죠. 조각 투자입니다.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를 조각 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네가 갖는 걸로 해줄게라는 게 주식 투자예요. 네. 채권 투자는 어떤가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1조를 빌려주는 거를 쪼개가지고 너도 좀 빌려준 걸로 쳐. 이런 게 이제 조각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융이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삼성전자 내가 그 몇 만분의 1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거야. 네. 내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게 신뢰의 실제가,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네. 기존에 있었던 방식, 뭐 금융예탁원이나 이런 것에서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블록체인으로 해보자라는 게 STO의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낸 뉴먼이 새로운 돈을 이쪽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어렵습니다. 네. 자, 이게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올해 지금 채권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많이 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채권 팔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지금 G4 국가에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국가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채권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들이 확산돼서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도의 변화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부라고 생각하고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은 이런 부분들을까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긴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를 통으로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를 쪼개서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유동성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위기 가능성이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위기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때 위기가 정말로 일어날 뻔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숨이 여기까지 넘어갔다가 내려온 것 같은데 뭐 신용경색 국면 그렇죠. 이런 거 근데 말씀하시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헤지 펀드들이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투자 심리가 이럴 경우에 이제 또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기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들도 있으니까 분산해서 투자하시고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의 흐름과 금년 뭐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금년의 흐름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사실 1분 정도 시간이 더 남아서 지금 네. 굉장히 방대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급하게 말씀하신 걸까봐 마무리 말씀 혹시 하실 게 있을까요? 네, 근데 뭐 1분 더. 1분 동안은 뭐 제가 이제 가져왔던 자료들 아, 너무 여러 많이 가지 가져오셨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부족할 것 같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저는 올해 좀 주목해서 리서치를 계속 해보고 싶은 분야는 이쪽 분야예요. 작년에 우리가 공급망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야 물건을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오냐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가져올 때 반드시 반대급부로 가는 게 있죠. 돈입니다. 네. 물건이 오기 위해서는 돈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얘기는 바른 말로 표현하면 페이먼트 체인이에요. 네. 결제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네. 이 결제 시스템에서 상당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뭐 계속 리서치를 할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네, 설명드리도록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결제 시스템에 대한 네. 화두까지 들어봤습니다.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